오늘은 우리나라 거 잠깐 보고 미국 거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난감합니다. 자,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 말씀 하셨죠.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이 환율 요인 때문에 동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 지표가 피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건 뭐 아니 들여다봐도 확실한 내용이고, 일단 환율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 요게 파란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일본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과 엔화, 일본과 미국 환율입니다. 엔화 환율.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트렌드로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2024년 이후의 트렌드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 엔화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본 엔화는 여기까지 밀려 올라갔다가 이 정도 궤도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 밀려 올라갔다가 상당히 많이 궤도가 깨졌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이미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전부터 사실 우리나라 트렌드는 좀 좋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계엄 선포 이후에 12월 이후에 보시면 이제 12월 이후에 12월 3일 이후에 보면 여기가 12월 3일 때 계엄 터진 때가 이때입니다. 12월 3일. 그 이후에 이 궤도가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강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일본 엔화 따라 올라가는 이 정도 강도를 놓고 보면 한 1,450원 정도에서 공방을 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하단에서 나머지는 이제 계엄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올라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환율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환율 방어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겁니다. 글로벌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통화 환율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좀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12월 달입니다. 외환 합계액이 4,156억 달러고요. 이 11월 달에 4,153억 달러예요. 오히려 3억 달러 늘었습니다. 약 한 2억 1,000달러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외환을 쓰고 있긴 쓰고 있는데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뭐 국민은행하고 외환당국하고 뭐 수합 체결이나 뭐 아니면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잘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하나 보면, 여기 헤럴드 경제 김은희 기자께서 1월 17일 올린 기사 보면 환율보다 더 센 경고가 나왔다. 국제기관 변심에서 무디스가 입법부 갈등 지속이 되면 신용 등급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S&P 뭐 정치적 혼란, 부동산 등의 부담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나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법률적으로 현재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에 행동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빨리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거 이외에는 요거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보면 이게 이제 기준금리, 요게 이제 요게 기준금리, 요게 콜금리, 기준금리와 콜금리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콜리보 3개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국고채 1년, 요게 국고채 5년, 요게 국고채 10년인데 트렌드상 금리 발작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 발작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10년 국채 수익이 꼬물딱꼬물딱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마란 기자께서 12월 17일 날 올린 거예요. 프랑스 금융시장이 무디스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하면서 움찔했다. 이게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아래로 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프랑스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짙은 색, 요거 파란 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얘가 5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얘가 1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게 5년 국채 크레딧 디폴트 수합입니다. 이게 국가 부도나면 그 부도의 부담감 때문에 올라가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12월 17일, 12월 17일이니까 요원절이네요. 예, 요원절이. 그 이전에 불안하니까 한번 들렸다가 다시 한번 들리면서 올라갔고, 국채금리는 CDS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으로 이미 이전에 한번 튀었다가 다시 튀는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 12월 17일 이후가 여기거든요. 이게 12월 17일, 18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친 듯이 쫙 올라옵니다. 이때 단기 금리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주로 5년과 10년 국채 중장기 금리로 올라왔는데 단기 금리도 그 뒤에 따라 올라갔죠. 다만 최근에 안정화 국면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아직 발작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강도 추세가 발작이 일어나진 않았고, 물론 그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게 보시면 이게 12월 3일이니까 이연절이잖아요. 이 추세가 확 들려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일정 부분 발작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CDS 우리나라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게 12월 3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위에 탕 튀면서 이 장기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CDS 프리미엄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그 중장기 채권 수익률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단기 채권 수익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그 계엄 선포 관련된 것 때문에 약간 채권 수익률이 들렸던 것들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꼬물딱꼬물딱한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신용등급에 대한 얘기가 깜빡깜빡하면 이 장기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국고채 10년 키움, 이게 옛날에 코세프였던 걸로 이름이 기억하는데, 그 국고채 10년 채권 수익률 보면 이게 이제 이거는 가격이에요. 수익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가격인데 이거 ETF입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요게 향후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는 사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물론 최근 쭉 빠졌다가 2달 연속인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적겠지만, 그래서 윗방향보다는 이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는데, 변수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용등급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리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프랑스에서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트렌드가 하향 안정화된 건지 여기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난망하고요. 물론 제 생각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만약에 이연절에서 채권을 미국 프랑스 국채를 아무 생각 없이 샀다면 지금은 마이너스권에 있겠죠. 당연히 쭉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옆에 왔다 갔다 하면 국채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영역에서 한동안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라고 이 얘기는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사실은 웬만한 거는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구속됐고 오늘 새벽에 그 구속영장 청구된 거 다 돼서 이제 구속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심판도 빨리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속도가 좀 빨리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맨날 그 변호인단이 와서 헛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나와서 헛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만 주는 거, 기회만 주는 거 이외에는 재판이 빨리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하는 게, 제가 나중에 대선 치를 때 이제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민주당 쪽에 범죄적 문제가 생겨서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을까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입법부, 그 다음에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변수가 튀어나오면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국채 투자에서는 우리나라 거 좀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이고, 일단은 그래서 대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일단 이런 어떤 정치적 문제나 신용등급 강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좀 상쇄가 되고 해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난리잖아요. 이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건데, 여기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GDP 아웃캐스팅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번 그 경제지표가 매일 나오면 그 경제지표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GDP는 이번 분기, 뭐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에 변화율이 실제로 어떻게 날 거다라고 사전에 예측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추적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전월 대비 증감률이 요 날짜마다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냥 짧게 보면 이렇게 코어 CPI가 6월 6일까지는 추세적으로 전월 대비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뚝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PCE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떨어졌고, 그 뒤로는 크게 변동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코어도 코어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였는데 CPI 전체 목록을 다 한 것, 근원 CPI나 근원 PCE는 아니고, 그래서 이럴
7일 이후로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상승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라고 트렌드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그 전체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C라고 하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PC 물가 상승률이 보면 이게 1월 6일 지나서 1월 7일부터는 6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좀 내려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1월 2일자보다 지금 현재가 더 낮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1월 달에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월 2일자 예측보다 지금의 예측이 1월 달 물가가.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로는 물가 상승률이 뭐 급격하게 그 트럼프 때문에 집권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뉘앙스가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요거는 역시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좀 전에 봤던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거는 그 데이터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거 말고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하고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실질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실질 금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얘네들이 어떻게 현재 보고 있는가 트렌드가 요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최근 1년 트렌드를 보면 이게 하향 안정화되다가 8월 달 이후부터 계속 들려 올라오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1년짜리가 쭉 들려 올라왔다가 기대치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12월까지는 이게 8월에 11월, 12월 날 빠른 속도로 밀려 올라왔는데 이게 1월 달 들어서는 살짝 내려왔거든요. 기대치가. 그 다음에 이거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기대치입니다. 이 소비자 서베이 기대치거든요. 이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떠냐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 게 있죠. 이게 1년 뒤에 기대치. 이게 1년 뒤에 기대치입니다. 1년 뒤에 물가가 어떨 것 같아 했더니 3.0, 3.0, 뭐 중간에 2.9도 한번 내려갔었는데 위에 글자입니다. 글자 항목 중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디엄 포인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파란 거는 그 구간을 물어봐요. 뭐 2에서 4, 4에서 8, 뭐 8에서 12, 12에서 그 이상 뭐 이렇게 구간으로 잘라서 물어보거든요. 그 구간으로 잘라 물어본 것. 여기 보시면 이 회색 그레이색이 위아래로 있잖아요. 이게 구간 상단과 구간 하단 질문이 나온 거고 그거의 중앙값을 찾은 게 요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언 포인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2에서 4를 찍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너 2에서 4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숫자로 표시해봐. 그걸 그러면 3이라고 찍으면 그게 3이에요. 그게 미디언 포인트 프리딕션입니다. 그렇게 숫자 찍은 거에 중앙값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 찍은 거에서 중앙값을 잡았는데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2에서 4를 찍던 사람이 이 이전에는 여기 이렇게 옆에서 같이 움직일 땐 전부 다 3을 찍었는데 지금은 2에서 4를 찍었지만 구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포인트를 4를 말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게 이제 12월까지 데이터거든요. 이거 12월. 그러니까 아직 1월까지 안 남았기 때문에 1월 변화율을 봐야 되겠지만 12월까지는 느낌상 물가가 같은 구간을 찍었지만 같은 구간이라도 높게 나타날 것 같다. 1년 뒤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12월까지는 튀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1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1월 달에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시건 대학교 에서 묻는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개월 이동평균선이고 요거는 그냥 그달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엑셀 파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달 물어본 거고 이게 그거의 3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일단 3개월 이동평균선이 들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월 달은 2.8 생각했는데 1월 1일 날 들어서 3.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월 달 들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어디하고 여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측정하는 부분하고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한테 묻는 이 지표가 1월 달에 내려올지 올라갈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심리지수 데이터인데 이거는 12월 달에 나온 겁니다. 12월 23일 날 발표한 거기 때문에 12월을 반영하는 거겠죠. 1월이 아니고. 근데 이 밑에 보면
여기 향후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5%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높으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요거에 집중해야 된다. 스테이블라이즈드 안정화됐는데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여기서 묻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치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혼재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쪽으로 놓고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쪽으로 생각해 보면 실질금이나 1월 달에 약간 낮아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일 1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그 클리브랜드 연준 전문가가 산출하는 그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예, 밑으로 이제 살짝 단위별로는 조금 낮아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 1월달 지표가 그 실제 나타나는 실질 지표하고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 소비자 심리 지표가 약간 다를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중소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의 긍정 패턴인데 이게 12월 달에 급등했거든요. 이게 트럼프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부 기대감 때문에 높은 폭으로 튀었고 그 뒤에 또 튀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일단 그 자영업자들, 중소자영업자들의 심리 지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데이터를 안 올렸는데 3개월인가 6개월 향후 고용에 대한 기대치도 자기가 고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도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니셜 클레임즈인데 이건 뒤에다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PPI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코어 PPI가 예상치보다 낮았죠. 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여기 보시면 월 단위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P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여기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P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올라갔지만 예상치보다 낮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변동성이 큰 것들 이제 푸드나 에너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제외하고 나면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CPI도 나왔거든요. 미국에 CPI 관련된 거 나온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예상치보다 낮고 여기 지금 빨간 거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됐다는 건 똑같은 걸로 나온 거고 이게 연두색으로 표시되면 이게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CPI 쪽에 보면 예상치보다 다 낮게 나온 거예요. 동일하거나.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CPI 같은 경우는 올랐고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어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편이고 전체 CPI, 헤드라인 CPI가 높게 나오는 편인데 그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물가가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2월달 심리작동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치로 발현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나온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조작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낮추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12월달 좀 급락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주시장이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경제 지표들 좀 이따 잠깐 더 보긴 할 건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지금 보면 막 혼재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한쪽으로 확 쏠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심리 이수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자마자 바로 돌려 올라왔거든요.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게 100일 이동평균선 딱 터치하자마자 바로 밀고 올라왔어요. 이게 이 시점에 있었던 8월달 조정보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지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한 3개월 정도의 조정 국면에서 조정받고 다시 밀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재현될지 아닐지는 저도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만 큰 흐름에서 경제가 이 트렌드를 떠받치는 거냐 안 떠받치는 거냐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요게 S&P 500 지수잖아요. 요게 그
SPX EW라고 하는 그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별로 지수를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각각 동일한 웨이트를 줬기 때문에 그냥 전체 각각 개별 주가의 합을 전체 주식수로 나눠준 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먼저 빨리 빠졌습니다. 얘가 먼저 빨리 빠지면서 S&P 500 지수가 약간 올라가지 못하고 눌리는 게 보였고, 이게 눌려서 버티는 이유는 이게 매그니피션트 7 ETF거든요. 위로 쫙 올라가니까 시총 큰 애들이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시총 큰 애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쭉 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시총 비중으로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같이 밀려 내려왔고, 이 트렌드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보시면 이게 EW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올라오잖아요. 그죠? 얘는 떨어지고 있는데, 매그니피션트 7은 떨어지고 있는데 EW는 밀고 올라오고 있고, 이 밀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 S&P 500 지수가 요거 반등하면서 따라서 쭉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EW가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이 세 개 중에 가장 세게 반등한다는 거는 뭘 내포하는 거냐면, S&P 500 지수의 전체 주가 중에 쫙 밑으로 밀려 내려가던 애들이 많은 수들이 다시 위로 쭉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달려가는 애들만 달려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완전히 변화된 건지 아니면 조정이 또 있을 건지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 항목으로 이렇게 S&P 500 섹터스 포워드 매트릭스라고 찾으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순이익의 계정이거든요. 계정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평균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 estimate up, 그러니까 계정을 했는데 계정치가 계정 예측치가 위로 올린 숫자, 그 다음에 빼는 거예요. 뭐를 내린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숫자의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P 500 지수 전체고 이거는 각 섹터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제로 라인이 있잖아요. 이 제로 라인 밑에 있다는 얘기는 계정했는데,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한 계정치를 애널이 냈는데 그게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낮은 숫자가 훨씬 더 많으면, 그러면 이게 제로 라인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높인 숫자하고 낮춘 숫자, 이전에 있던 예측치를 요번에 새로 했는데 높인 숫자와 낮춘 숫자가 똑같으면 제로에 붙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낮추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점점 순이익에 대한 계정치를 낮게 수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들어와서도 낮게 보는 애들이 많았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쭉 밀고 올라왔고 최근 트렌드까지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 트렌드만 가지고 주가의 향방성을 예측하는 건 그렇게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치에 대해서 약간 낮은 쪽으로 계정하는 숫자들이 많다는 건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이외에 이제 레버뉴, 매출 쪽도 보면 매출 쪽도 보시면 밑에 있어요. 다만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쭉 낮아졌다가 이 낮아지는 리비전을 낮추는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해요. 그런 트레이드이긴 하지만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좀 낮추는 숫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주가가 매출과 이익을 펀더멘탈로 갖는다면 그렇게 애널들이 보는데 보랏빛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는 뜻이겠죠. 계정치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궤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그리고 이거는 베타피? 어떻게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데이터에 나오는 마진댓과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마진댓이 우리나라 신용융자 잔고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주식사라고 빌려준 돈의 총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거 실질입니다. 둘 다. S&P 500 지수고 이게 신용융자 잔고거든요. 이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 신용융자 잔고는 데이터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FINRA, fila.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마진댓의 통계인데, 이거는 최종치가 11월 달 신용융자 잔고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는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계속 신용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만 이건 데이터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2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이 좀 2달 늦은 거의 트렌드는 아직도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제가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이 아직까지는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경제 펀더멘탈은 아주 탄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투자 심리가 꺾인 거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펀더멘탈도 깨지고 있고 지표가 혼재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깨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미리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거나 이런 쪽도 아니고 투자 심리는 일정 부분 버티고 있는데 약간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보면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금리 조정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빨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 그런 뉘앙스가 나오자마자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탄탄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도 다시 들려 올라오는 건 왜 들려 올라오는 거냐면 경제 지표가 혼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경제 지표 중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연체율입니다. 요게 소비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요거는 소비자 대출 중에서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에요. 근데 연체율이 올라가다 말고 살짝 머리를 숙인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게 연체율이 좋아졌다기보단 연체율은 이렇게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은행의 전체 대출 중에서 그중에 연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 쪽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대출은 쫙 한도를 줄이거나 쥐어짜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쪽에 포지션을 늘려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연체율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계속 안 좋은 사람 쪽에서는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체율 트렌드는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약간 우리가 물음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용대출, 이 크레딧 카드 보시면 요게 24개월 개인 소비자 신용대출 금리고요. 요게 그 크레딧 카드 현금 서비스 금리거든요. 대출 금리. 그런데 요 금리가 보시면 여기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아래로 안 내려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있죠. 기준금리는 이쪽입니다. 이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도 이쪽이네요. 그래서 얘 금리가 1%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저축 금액이나 혹은 소득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미국의 가계 소득이 좀 충분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가계 금융 자산 중에 주식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주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를 뽑아다 쓰는 게 아니고 주식 자금을 일부 빼서 써도 되기 때문에 이 연체율의 부분은 안정화되는 과정을 향후에도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올라가기보단 옆으로 기거나 살짝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양극단화가 돼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제 지표가 확 쏟아져 내리진 않을 것 같다는 뉘앙스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거는 노동시장이거든요. 이거는 가계의 자금 여력, 그 다음에 금리의 동향을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노동시장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노동시장 지표도 최근 트렌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연두색 있죠. 이게 뭐냐면 급여 명세 처리하는 회사예요. ADP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 대비 고용 숫자의 증감 숫자거든요. 얘 지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고용과 해고의 숫자의 차입니다. 얘가. 요 트렌드고, 요 파란 건 뭐냐면 전체 노동자 수의 전월 대비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데이터가 혼재돼서 약간 방향성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거 민간 데이터 내려왔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 이 JOLT라고 하는 요 데이터하고 요 빨간 데이터, 요거는 정부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데이터는 약간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고, 물론 세 개 데이터가 다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이렇게 벌어지는, 민간 데이터하고 이 공공 데이터가 약간 벌어지는 방해 반대인 경우도 일단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트렌드는 데이터가 아직 추세적으로는 일단 하향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멈춰 있긴 한데 하단 쪽으로 좀 붙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박스권의 하단 쪽으로. 그런데 요번에 최근 발표난 거 보면 정부 지표는 상단 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약간 혼재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신규 실업상한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추세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요겁니다. 연두색하고 보라색. 하나는 4주 이동평균선이고 이건 매주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이건 해고된 숫자만 보는 거예요. 해고된 트렌드, 해고되고 있는 트렌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건 요 두 가지 트렌드 중에 예를 들면 이 파란 트렌드는 해고된 트렌드하고 고용된 트렌드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 좀 안정화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고용 트렌드, 고용에서 해고된 걸 뺀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움직임은 사실 이거의 트렌드의 움직임은 달라요. 얘는 쭉 내려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어떤 하나의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쳐다보고 보면 고용 지표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도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다 1.5분은 멈춰 있긴 한데 그 멈춤이 그러니까 궤적이 이렇게 옆으로 긴다는 거죠. 궤적이 바닥으로 붙는 패턴들을 계속 보였는데 이 패턴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니터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 향후에 뭐 수개월 뒤에 고용에 대한 것들 좀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표도 나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서베이에서. 그런 것들이 얘를 일시적으로 좀 더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확 나빠지거나 그렇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확 좋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조정받을지 튈지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펀더멘탈도 확정적이지 않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주식시장의 심리수는 무조건 강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급격히 뭐 한마디 포인트를 주면서 급격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12월 10며칠인가요? 그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심리수도 완전히 탄탄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근데 경제 펀더멘탈은 상대적으로 좋고 나쁨이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널들의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긍정적인 쪽이 많다기보단 약간 부정적으로 리비전이 자꾸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걸 아우러 보면 주식시장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라. 전고점을 뚫어도 뭐라 할 말이 없고 여기서 급격히 조정을 받아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